예, 안녕하십니까. 이병구입니다. 비대면이긴 하는데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상표현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임상표현 교육과정이 왜 필요한가, 개념은 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교육과정의 개념과 필요성을 얘기할 텐데,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정한 학습입니다. Authentic Learning, 소위 Real World Problem Solving Ability를 갖는 Authentic Learning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임상표현 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념 및 필요성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진정한 학습은 뭐고 직무 바탕 학습은 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리얼월드 프로블렘 솔빙 어빌리티를 갖게 하려면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요. 실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키마입니다. 그러니까 스키마는 여러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인데요. 꽤 중요한, 그래서 스키마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제 다른 디스커션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세션에서 나머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란 말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의사, 만들 수 있는 의사, 남이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의사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나 논문에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학생을 우리가 키우는 게 의학교육의 목표는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분야에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예, 아니요, 예, 아니요를 반복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래서 기본적인 단순 논리사고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알고리즘을 만약 외워서 환자를 본다, 굉장히 대단한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내버 아닙니다. 지금 YV에 말씀 포옹콜로지가 나왔고 여러 가지 AI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앞으로는 그 AI 로봇이 이거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알고리즘을 제대로 만들거나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의사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의학교육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의학교육을 해오는 방법이 실제 의사가 환자를 보는 순서하고 반대로 의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팩추얼 난리지나 컨셉추얼 난리지를 배웠지만 막상 의사가 되면 아마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1, 2년 차 때 본인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사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의학교육 정말 받을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가 환자를 보는 순서하고 반대로 의학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실제 환자가 되면 환자의 증상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방법 중에 그 하워드 베어로가 만든 PBL이 대단한 게 뭐냐면 처음으로 의사가 환자 보는 순서대로 학습을 하게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PBL이 정말 의미가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실제로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가령 이제 제가 내분비인데 당뇨병 그러면 당뇨병의 정의, 당뇨병 분류, 병인 이런 식으로 쭉 배웁니다. 진단은 어떻고 치료는 어떻고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당뇨병 환자를 보는데 응급실에 의식이 없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거기서 제가 다이어베틱 키토엑시도시스나 하이포스몰라 코마까지 제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찾아가는 걸 전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70년대 학생 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한 펠로우 3년 차쯤 되니까 이제 뭔가 이 부분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실제 의학교육이 이 부분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의 대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 환자가 의사 앞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프레젠트 됐을 때, 그게 클리니컬 프레젠트, 리얼월드에서 내가 어떻게 에비던스 인콰이어를 하고 클리니컬 리즈닝을 해서 환자의 문제가 뭔지를 정말 알아내는 프로블렘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임상표현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보면 도제 모델이거나 교과목 중심, 그 플렉슨 모델, 1952년에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장기계통 통합 주신, 그 다음에 하워드 베로우가 캐나다 맥마스터에서 PBL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LIC가 하버드 캠브리지에서 처음 나온 걸로 생각하시는데 70일 전에 미시간주에서 농촌 지역에 근무할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미 나왔던 교육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3년도에 역량 바탕 의학교육에 대한 논문이 3편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WHO가 역량 바탕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약 100페이지 정도 되는 매뉴얼을 발간합니다. 역량 바탕 의학교육이 아주 최근의 일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 생각을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자가 처음 찾아와서 문제가 뭔지까지 알아내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고민 하에 나온 게 캐나다 칼가리 대학이 1988년도에 처음 교수회의에서 우리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91년도부터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커리큘럼 모델을 쭉 시작을 했고요. 이거와 동시에 오늘 얘기는 안 할 거지만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거의 유사한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커리큘럼 쭉쭉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캘거리 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캐나다 국시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캐나다 국시 목표집을 이제 전면적으로 리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모델에 맞춰서 이제 개편했고요. 이게 이제 제3판입니다. 2003년이고요. 2021년 판. 근데 옛날하고 다르게 요새는 PDF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관 어찌됐든 쭉 하면서 의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에 따라서 가령 여기 보시면 병력 청취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력 청취부터 시작해서 법적 고려사항, 윤리적 고려사항. 근데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클리니컬 저지먼트나 디시전 메이킹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 주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면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저지먼트나 디시전 메이킹을 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디올로지나 패소제네시스, 패소피지올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즉 기초학과 임상의학이 제대로 인테그레이션된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것까지 합해서 이제 소위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커리큘럼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국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스위스만 보여드릴게요. 2002년에 처음 만들었고 2008년에 리비전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친구들은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한 290개 정도. 조금 전에 캐나다 MCC 같은 경우는 120개 내는데 좀 더 세분하면서 욕심을 많게 스위스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큰 원칙은 이렇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정말 흔한 거냐. 드물긴 하지만 놓쳤을 때 그 결과가 유중한 거. 그래서 제때 인터벤션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스위스만 독특하게도 환자한테 이모셔널 디스트레스가 심한 거. 그렇지만 이건 스위스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나라의 그 의학교육이나 의사시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위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에 맞춰서 시험의 학습 목표를 만들었고요. 그 전제는 뭐냐면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커리큘럼을 바뀌었다는 걸 전제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15년입니다. 해리슨 내과학 교과서가 처음으로 아주 메이저 디비전을 했습니다.
1권, 2권을 나눴는데요. 옛날하고 달리 1권은 환자의 징후와 증상을 어떻게 어세스먼트 하냐. 그걸로 책을 만들었고요. 2권은 실제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내과 교과서 해리슨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전통적인 구조, 기능, 질병 중심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즉 케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의학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평가하는 걸 제대로 우선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진단적 의사결정이나 치료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이게 보면은 미국이 영국, 캐나다보다 굉장히 늦었습니다. 유럽보다. 그렇지만 은근히 우리가 교육과정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걸 내과학 교과서를 2015년에 바꾸면서 편성을 바꾸면서 서문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미국은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그게 캐나다 캘가리 대학에 거의 전매 특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타스크 베이스드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요. 실제 챕터 보면 증상이 하나 좀 뭐 존디스라든가 GI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를 구성했고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제가 좀 답답한 게 2000년에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백상호 선생님하고 작업을 해서 국가시험에 학장 결합에 아령을 도입하면서 이런 말을 이미 썼습니다. 2000년에. 그러면서 이걸 주제로 해서 아령을 낼 겁니다. 이때가 다 임상편이에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2000년입니다. 그랬고 다시 실기시험을 도입하면서 CPX 문항은 다시 임상표현을 씁니다. 또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별 의미들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KMC에서 학습 성과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1판은 제가 그 자문만 했고 2판은 이제 제가 직접 했는데 기본어학 교육을 정말 임상표현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101개의 임상표현을 정했고요. 그래서 임상표현,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임상표현에 대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려면 어떤 학습 성과를, 터미널 러닝 아웃컴,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뭘 학습해야 돼, 실행 학습.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꾸 임상표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숨이 차다,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디올로지나 패소제네스로 패소피죠. 과학적 개념과 원리에 굉장히 교육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챙겨야 돼. 아마 임상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해신 도실 때 전공의들은 학생들한테 검사 뭐 해라, 약 뭐 써라 얘기하지만 이 환자가 왜 계속 토하지? 이 환자가 왜 숨이 차지? 이런 병태생리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게 아침 저녁 해설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다음에 필수 임상 술기 진료 수행이고 학생이 어떤 맥락에서 이 임상 표현을 학습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101개에 대한 학습 성과를 좀 쭉 만들었습니다. 근데도 별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근데 2007년부터 실은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의사국시는 클리니컬 프레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이렇게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현실 상황 또는 환자가 호소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래서 의사의 직무평가에 더욱 충실한 의사국가시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 반응이 신통치 않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진정한 학습, 오센틱 러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의과대학도 더 이상 상아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뉴어월드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직무 현장에서 뭔가를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졸업생을 키워야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실제로 리얼월드 이슈, 리얼월드 프로블렘, 그다음에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value나 meaning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관 리얼월드 프로블렘, 리얼월드 그러니까 워크플레이스에서 실제로 학습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거고 그래야만 진정한 authentic learning이 되는데 중요한 건 리얼월드 프로블렘을 가지고 하는 거고 고등사고 능력, 그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철저하게 학습자 중심으로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교육 과정의 하나의 모델이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커리큘럼 또는 태스크 베이스드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영국 사람들은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을 잘 쓰기가 싫으니까 캐나다 격의 이제 하덴 같은 사람들이 태스크 베이스드라는 말을 쭉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 직무에 대해서도 하지만 배가 아픈 중요한 건 배가 아픈에 대한 기초화학적, 임상화학적 지식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제대로 이용해서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무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직무 바탕 학습. 그래서 authentic learning과 직무 바탕 학습이고요. 실제로 지금 선생님들한테 드린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근데 야 무슨 임상학, 기초학, 통합 이것도 힘든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기초, 임상, 통합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 헬스 시스템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큰 학문 카테고리를 셋을 다 인테그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헬스 시스템 사이언스는 마지막쯤 가서 얘기하는데 제가 KMC 일을 하면서 사람과 사회 중심 학습 성과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소위 헬스 시스템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적 개념과 원리 중심, 진료 역량, 그 다음에 사람과 사회 중심 이런 것들이 정말 인테그레이션된 통합 교육이 국가대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스키마로 가겠습니다. 스키마를 이용한 리얼월드 프로블렘 솔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Well-defined problem solving ability하고 리얼월드 프로블렘 솔빙 어빌리티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well structured problem으로 된 시험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실제 의사가 됐을 때 리얼월드에서 한자를 잘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0년대 그리고 늦어도 2007년 이후로는 의학교육을 처음부터 well-defined, well-structured 프로블렘이 아닌 리얼월드 프로블렘 솔빙 어빌리티를 키울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well-defined, well-structured 프로블렘과 리얼월드 프로블렘 솔빙 어빌리티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진 게 지난 40년 동안의 러닝 사이언스 인지과학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교육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안 드린 슬라이드인데 한번 보십시오. 72세 여자에게 겐타마이신을 투여하고자 한다. 쉽죠? 몸무게당 얼마 주고 인터벌 콩팥 기능이 어떤지 이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하고 그렇지만 6세 여아가 열이 나고 자꾸 토해서 병원에 왔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인파이를 하고 아주 복잡해지죠. 근데 일일이 다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자, 이거 보면 12세 여아가 2주 전부터 체중이 들고 배가 아프고 토하고 의식이 나쁜 혈압, 맥박, 호흡 이렇습니다. 무슨 환자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다이어베틱 키토엑시도시스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여기 가보십시다. 평소 혈압 조절을 하지 않는 91세 남자 노인이 1시간 전부터 등 뒤쪽 어깨뼈 사이에서 심한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의식은 혼미하고 혈압은 80에 40이에요. 치매를 앓고 있는 88세 부인과 단 둘이서 살고 있다. 자, 어떻게 문제 해결하죠? 보니까 응급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수술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는 할머니가 치매인데 두 분이서 사는데 자기가 입원하면 할머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돈도 없고 다른 보호자 전혀 없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실제로 다이제팅 아누리즘 수술 받다가 테이블 데스할 확률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수술을 안 했을 때 91세 남자의 여명은 어떻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따지고 이런 걸 다 판단해야 되고, 이걸 병원 윤리위원회 갈 건지 사회사업실을 갈 건지. 기초학 임상학만 배워갖고는 절대 디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실제 리얼월드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이렇게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well-defined problem, 시험 문제만 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 겐타마이신을 준다. 이건 로지컬 프로블렘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알고리즘 얘기했는데 알고리즘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는 well structured 프로블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하면 유방암 수술 받고 51세 여자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어. 이거 알고리즘 보면 금방 답이 나.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렇지만 실제로 의사가 돼서 하는 건 디시전 메이킹부터 시작합니다. 쭉 가는데 여기 보면 제일 힘든 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상황인데 실제로는 여기 안 나왔지만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돼? 작년에 전공의 집단 휴진 때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거부를 했는데 사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트릴레마 상황까지 가려고 하는 걸 정세균 총리가 막은 겁니다. 디시전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세균 총리가 아주 디시전을 시의적절하게 잘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이게 지금 트릴레마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료계 신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트릴레마가 뭔지도 감을 못 잡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문제 해결. 리얼월드는 실제로 책에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학교 평가에서 그런 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해결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다 따로따로 받아야 돼요. 실은. 근데 지금 현재 의과대학에서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느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의사의 문제 해결 능력은 원래 케이스 스페시픽합니다. 제네릭 컴피트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의사의 문제 해결 능력은 일반적인 역량이 아니어서 어떤 환자든 많이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어떤 환자를 경험했느냐, 뭐 그만큼만의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나는 데 이게 케이스 스페시피티, 그다음에 어떤 맥락에서 봤는지 컨텍스트 스페시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클래스룸이라든가 실험실에서 생기는 프로블렘 솔빙 어빌리티하고 실제 리얼월드 프로블렘 솔빙 어빌리티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well-defined 프로블렘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실제 의사가 돼서 직무 현장에 다치는 건 리얼월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uncertainty와 complexity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만 비로소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고 그러니까 프로블렘 솔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의학계는 이 부분을 가르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uncertainty를 어떻게 코핑하고 컴플렉서티를 어떻게 코핑하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필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는데 리얼월드 프로블렘은 케이스 스페시픽하고 컨텍스트 스페시픽하다는 거, 제네릭 컴피턴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은 이런 노비스 단계에서부터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발달해가는 프로그레스를 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노력했을 때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년 보장을 받은 테뉴어를 받은 교수분들 중에도 몇 가지 이걸 제대로 못하는 교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게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자기가 알고 있는 족보에 따라서 환자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자, 20세 여자가 가슴 등을 땀이 나고 체중이 줄어왔다. 그러면 아마 그레이브스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통적으로 의과대학 교육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PBL이든 뭐든 가설 설정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가설을 3개 이상 설정해야 되는데 되게 3개 이상 설정하게끔 지도도 안 할 뿐더러 실은 지도하는 교수님도 3개 이상 설정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가설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콰이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교육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족보에 이어서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환자를 봤는데 뭐 저거 어떤 환자예요? 그러면 RPGM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어쩌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수님 눈치 보다가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이거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계속 이런 서처 이게 이제 가설 영역적 추론인데요. 이런 가설 영역적 추론은 크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나 치료에 에러가 훨씬 증가됩니다. 증가되고 그래서 경비가 더 지출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귀납적 추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귀납적 추론이 필요하려면 가장 좋은 도구가 이렇게 스키마틱한 어프로치, 스키마틱 어프로치를 이제 해서 귀납적 추론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간 좀 지나 소변장에 갑자기 많이 ARF 맞나? 우선 verification 해야 돼. 정해만.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콩팥의 문제인가? 아니야 프리리날인가? 포스트리날인가? 리날이라면 키드니는 3개로 돼 있죠. 글로머루스, 튜블인가. 이게 튜블의 문제인가? 글로머루스의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보고 튜블의 문제라면 혹시 톡신인지 이스케미아인지 이런 식으로 스키마틱하게 어프로치를 내서 쭉쭉 찾아가서 이 환자는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이제 스키마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 스키마는 이제 하이어라키가 굉장히 중시된다. 그래서 기본 모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이어라키 레벨 1부터 쭉쭉 내려가는데요. 스키마를 만들 때 이제 좀 더 실습을 하시겠지만 우선 정말 데피니션에 맞는지 프로블렘을 베리피케이션 하고요. 여러 가지 캐테고리를 하는데 캐테고리, 서브 캐테고리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엑스퍼티즈로 가는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캐테고리를 잘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절대 엑스퍼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캐테고리를 나눌 때 병태 생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캐테고리는 생리학적으로 나누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캐테고리, 서브 캐테고리, 그다음에 질병 종류, 그다음에 대표적인 질병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다 이런 맥락이면 이제 프라이머리는 원인을 모르는 거니까 세컨더리로 가면 이제 정말 카디아가 없이 많은 거예요. 베스큘러 리지스탄트가 높은 거예요. 근데 베스큘러 디지는 대표적인 바소 컨스티튜션은 우리 몸의 안지오텐신과 카테고리, 그러니까 서브 카테고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지트 클래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이제 쭉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이 카테고리가 갈라지는데 그 기준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키 디스크리미네이팅 팩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 디스크리미네이팅 팩터를 제대로 잡아야 실제로 캐테고리, 서브 캐테고리를 이제 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철저하게 피지올로지, 패서피지올로지에 중심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전공이 내분비니까 내과적인 것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과적인 것만 있는데 중요한 건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urinary tract infection이나 다른 interstitial 같은 내과적인 거 아닌 전체적인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 입장에서 학생들은 스키마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기초학과 인상학 관련 지식을 조직화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디올로지, 패소제네시스, 패소피지올로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알고리즘 이런 교육이 아니고 인콰이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스키마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찾아가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일리스 스크립트를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족보를 보고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막으셔야 돼요. 이건 막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오늘 했지만 여기에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은 크리티컬 포인트, 컨텍스트얼 띵킹을 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크리티컬 에비던스 베이스드 인콰이어라고 리즈닝하는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것들을 다 포함한 교육을 해야만 진정하게 임상표현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걸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디스크리미네이팅 팩터고요. 워터 다이어리시스, 오스모틱 다이어리시스를 나누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다른 선생님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토마토는 채소죠. 참외, 오이, 딸기는 뭡니까?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그러려면 채소는 뭐고 과일은 뭔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팅 팩터를 알아야 돼요. 나누는 디스크리미네이팅 팩터는 뭐냐면 우선 다년생이냐 1년생이냐예요. 두 번째 기준은 나무냐 풀이냐예요. 그렇게 하면 오이나 참외, 소위 열매 채소지 과일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병태 생리를 얘기할 수 있게끔 스키마를 만들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